북한이 어제 아침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당장은 응하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향후 국제 정세를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발사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신무기를 시험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예. 한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어떤 요구를 군사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이런 도발 행위를 하거나 신무기 개발을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정말 신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지 않고는 신무기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비록 트럼프 제2행정부 출범 이후로 첫 번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을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2021년 1월에 제8차 노동당 당대에서 발표한 북한판 국방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자위력을 확보하는 차원의 신무기 개발 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사일을 해상 대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륙에서 발사한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초기 단계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왔던 무기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북한은 자꾸 미사일 실험만 하는가? 왜 폭격기도 있을 것이고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핵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데 왜 미사일 실험만 하는가 할 텐데 네. 그것은 북한이 이렇다 할 만한 공군력이라든지 잠수함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탄두, 폭탄은 개발을 했지만 그것을 타겟에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그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은 남은 것이 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이름이 왜 해상 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 무기인가 이것을 풀어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륙에서 발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해상에서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로 개발이 된 것이니까요. 네. 그만큼 초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단단한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는 물 아래에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서 그 조류의 압박과 움직임을 견뎌서 정확하게 해상으로 올려서 타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육지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아직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첫째, 핵 잠수함 개발이 성공하지 못했다. 두 번째,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기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해상 대지상 전략 순항 유도 무기가 아직은 내륙에서 실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잠수함에서 먼저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점화하지 않고 먼저 수면 위로 미사일을 올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점화를 해서 엔진이 출력을 시작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아직 그 단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2시간 5분 7초에서 11초간에 1,500km를 비행해서 비행기간을 타원 및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하였다, 타격하였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번 발사하면 그대로 날아가지만 순항 미사일은 우리가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타원이라든지 팔자형으로 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험한 미사일인데 거기서 적어도 북한은 이런 목표를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연락하겠느냐라는 질문에 1초 만에 그럴 거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북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당장에는 뭐 대화할 생각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대화를 해가지고 과연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위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북한이 아쉬울 것이 없다. 북한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국의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기다릴 준비가 돼 있다는 좀 더 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서 강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로 나온 담화문에서도 그런 것이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하게 잠재적인 적수에 대한 미국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잠재적인 적수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 방위력 건설 계획의 일환이고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했습니다. 즉 미국이 자꾸 시간을 끌면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줄 그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를 안 주고 자꾸 조건을 달아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 그러면 북한은 아쉬울 것이 없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은 북한 편이다. 왜냐하면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점점 더 완성될 것이고 더 강화될 것이니까 미국은 결국에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2024년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 결과 나온 다음에 두 가지 연설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연설이 한 번은 11월에 전국의 대대장과 대대 정치 지도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정신교육 차원에서 10년 만에 열렸는데요. 두 번째 같은 달에는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있은 11월 이 두 연설에서 똑같이 미국 놈들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유순하게 나가진 않을 것이라는 강조했고 거기서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미국 놈들과 한국 놈들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전 준비 완성을 총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두 번째 연설에서는 미국과는 그동안 협상을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그 결과는 결국 미국은 침략적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연설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미국과는 접촉을 하겠죠. 대화에 대한 의사도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신무기 개발을 해서 협상이 시작되고 나면은 소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바게닝 칩 그런 전략 지렛들을 최대한 강화한 상태에서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대미 비난 담화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이것이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결혼하면서 미국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까 말씀드린 2024년 11월의 두 연설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태도를 변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2018년에 싱가포르 첫째 회담을 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고 받아낸 것이 소위 연합훈련의 중단이었지 않습니까? 네. 즉 미국이 북한과 잘 지내고 싶다면은 먼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 요구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종류도 그렇고 미국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수위를 좀 조절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보고 김정은에 연락하겠냐는 질문에 1초 만에 하겠다고 했지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그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얘기함으로써 나만이 이 세계의 전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굳히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스마트 가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유리하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너무 이렇게 가치를 고집하고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압박 외교만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굉장히 현실주의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결과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보고 스마트 가이, 스마트 쿠키라고 한 것은 이번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일기 때도 굉장히 오래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긴 뭐 놀라운 것이 없고 네. 또 비록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번에 지명된 국방장관이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을 1968년도에 핵 비확산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 보유국 차원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실용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책 철학이 반영된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는 등 논란이 좀 있었던 헤그세스 지명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앞서서 다른 인물들도 외교안보 핵심 3인이 모두 인준이 됐는데 앞으로의 트럼프 외교 안보 구상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몇 배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그럼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낼 것인가? 예. 벤스 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소중한 미국 군인을 아무데나 파병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절제되고 현명하게 그 판단을 해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28,500명으로 지금 국방 수권 법안이 통과시킨 주한미군의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회계 연도까지는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한미군의 규모라든지 위상, 전략 목표에 이 트럼프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런 변수가 생겼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엄령 사태로 우리 그 정부와 그 국방부가 실질적인 지휘 통계 라인을 벗어나서 합참 의장을 통하지 않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이미 퇴역한 장군이 실질적으로 계엄 사태를 지휘하고 기획했다는 것. 이것이 그 미국 정부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다 트럼프 행정부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군인을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철저히 비밀로 붙인 다음에 이런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것. 따라서 이제 한국은 동맹국가로서 상당한 신뢰를 손실하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을 핵 공유라든지 어떤 미국의 핵 미사일을 재배치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어떤 큰 빅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굉장히 정체된 상황에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머무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공약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던가 또 관세 부과 등이 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트럼프는 어떻게 좀 행정을 집행할 예정이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린다면은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정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중국 누르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이 외교안보 전략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에 대중국 전략이 현실화되면서 그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은 트럼프 집권 초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급선무는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집권 4년 동안에 지금 추산되고 있는 1,14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한다면은
그것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조지 W. 부시 집권 2기 때 있었던 500만 명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 빨리 수립하고 집행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폭탄이라든지 무슨 안보 무임승차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가하는 정책은 상당히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 여론조사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실시된 뉴욕타임즈의 이제 전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국민의 대다수는 일단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네. 87%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했고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4년간 불법 체류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는 의견이 63%였습니다. 근데 관세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은 과반수 미친 46%에 그쳤거든요.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약한 그런 여론 수위를 보였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일단 불법 이민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정책 전망 등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